네, 안녕하세요. NHL에듀에서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일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 시스템 개선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했던 과정과 그 경험에 대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 배경과 사전 검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목표로 했던 구성과 실제 제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에 대해 목표를 설명을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통계 시스템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할까요? 많은 서비스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실적을 확인해서 수익 증가를 위한 방법 또는 문제를 찾고자 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통계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배치나 쿼리를 통해서 통계 기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져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엘라스틱 스택과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을까요? 현재 서비스 중인 모 서비스의 기획팀으로부터 통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회원 수와 그 일자별 증감 추이를 알고 싶다, 혹은 회원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OS 종류와 그 증감 추이를 알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요청도 있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혹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한정된 개발 리소스로는 이것들을 모두 빠르게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펜로즈의 계단 혹은 무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계단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요청사항들을 개발팀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 무한 계단과 같았습니다. 기획팀에서 먼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표나 통계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개발팀에서는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배치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비록 실시간도 아니고 형태도 고정되어 있었지만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획팀에서 다시 요청사항이 옵니다. 통계 데이터의 포맷이 바뀌었다,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혹은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럼 개발팀에서는 앞서 만든 배치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요청사항들, 그리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투입되는 개발 리소스. 개발팀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에는 사전 검토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검토에서는 그동안의 요청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다음과 같은 공통 조건을 도출을 해내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데이터가 증감 추이를 포함하고 있는, 즉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 추이의 기간이 대부분 1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월 단위, 연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데이터 대부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나 유저에 대한 데이터, 혹은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한 유저나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특정 유저나 도메인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했을 때 집계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도 분명 존재했지만 시간과 관련이 없는 회원 정보와 같은 데이터도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가 구현하지 못했던 요청사항,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저장을 해야 이 조건들을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크게 데이터 수집, 추출, 변환, 분석, 시각화, 공유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키텍처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과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해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데이터 분석보다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하고 저는 데이터 분석가나 과학자가 아닌 개발자, 엔지니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람다 아키텍처와 카파 아키텍처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애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대응에 좀 더 유리한 람다 아키텍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람다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해두고 배치 레이어를 통해 재작업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를 선정한 다음에는 목표로 하는 구성도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작성한 목표 구성도인데요. 여기서 화살표의 방향은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레이어에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할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는 카프카와 카프카 프록시를 거쳐서 스피드 레이어와 배치 레이어로 전달이 됩니다. 스피드 레이어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주고 처리된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레이어는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 원본을 저장해두고 일정 주기에 따라 배치 작업으로 데이터를 재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레이어에서 이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고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 서비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직접 데이터를 쿼리해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서비스 쪽에 아이프레임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 구성도가 완성된 다음에는 각 레이어별, 컴포넌트별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레이어와 스피드 레이어는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구현을 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분석 도구는 각각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룰 수 있는 데이터는 다소 한정적이고 기능도 다소 한정적이지만 사전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고 향후 아키텍처를 확장했을 때 다른 도구들과 연계해서 아키텍처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정한 다음부터는 구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각 레이어별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고 왜 그렇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앞 단계인 데이터 수집 레이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혹시 사전에 앞서 도출했던 조건들을 기억하시나요?
통계 시스템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과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했고 문서형 데이터가 존재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문서형 데이터는 시간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의 정보, 회원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기존에는 IDBMS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지원을 해주는 엘라스틱서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엘라스틱서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아키텍처를 확장했을 때 여러 도구와의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을 때 당시에 투입 가능한 개발 리소스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는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하는 키바나 로그스탯시, 비치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하나 이상의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의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마스터 노드는 인덱스의 메타데이터, 샤드의 위치와 같은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클러스터에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엘라스틱서치의 클러스터는 동작하지 않게 되고 엘라스틱서치는 최소 3개의 마스터 노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함께 사용을 해서 3개 노드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우측에 있는 것처럼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역할을 확실히 분리를 해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구성했을 때 발생했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류 내용을 보시면 Master Not Discovere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를 찾지 못했다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려면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노드를 찾고 마스터 노드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드에서 시드 호스트에 지정된 IP와 도메인을 통해 다른 노드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노드와 서로 각자가 찾은 노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각각 노드를 A, B 노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노드 정보를 공유할 때 B 노드가 찾은 C 노드와 D 노드에 대한 정보를 2단계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유되는 정보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노드명이 있고 퍼블리시 호스트가 있고 IP 포트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 노드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는 이니셜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마스터 노드 후보 정보를 가지고 마스터 노드를 선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를 처음 구성을 했을 때 설정했던 마스터 후보 정보와 클러스터가 구동되었을 때 공유된 노드 간 공유된 정보입니다. 보시면 IP 포트 형태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클러스터가 구동이 되었을 때 IP 포트 형태로 공유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노드별로 도메인을 할당받게 됩니다. 각 도메인을 할당받게 된 다음에 이 마스터 후보 정보를 이 IP 부분을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서 도메인 포트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동을 시키자 IP 그 도메인 포트로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가 노드 간에 공유된 정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나서 변경의 여지가 있는 도메인이나 IP 정보 대신에 노드명을 사용해서 마스터 후보 정보를 확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스피드 레이어입니다. 스피드 레이어는 카프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레이어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저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전달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피드 레이어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구현을 했는데요.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인 실시간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고 수집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DB나 API에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서비스, 사용자, 운영자 모두 저희 팀이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처리된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정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보시는 것과 같은 공통 프레임워크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공통 프레임워크에서는 카프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메시지를 객체로 매핑을 해주고 데이터 처리를 개발자의 구현체에게 위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커먼 아웃풋이라고 하는 공통 프레임워크에서 어느 곳으로 보낼지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보는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고 개발자 구현체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비즈니스 로직에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실시간 처리 앱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성별 통계를 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프카로부터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옵니다. 이 정보에는 사용자의 시퀀스 번호가 있을 것이고 로그인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공통 프레임워크에서 객체화해주고 개발자의 구현체에게 데이터 처리를 위임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구현체에서는 회원 DB에 접근을 해서 전달받은 회원의 시퀀스 번호로 회원의 성별 정보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정보를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성별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한 사용자의 통계를 추가적으로 내고 싶다. 지금은 성별 통계만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실시간 처리 앱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그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앱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주문한 상품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퀀스 번호를 받아와서 서비스의 주문 상품 API를 통해서 그 회원이 주문한 상품 목록을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처리 앱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주면 새로운 통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실시간 처리 앱이나 수집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는 어떠한 수정도 없이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 앱에서 접근하는 DB나 API가 꼭 서비스의 DB나 API일 필요도 없고 API일 필요도 없고 외부에 있는 API나 DB 혹은 로그 파일 혹은 파일 오픈 API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당시에 날씨 데이터 통계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주문 상품 API 대신에 날씨 API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처리 앱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앱 내부에서 여러 단계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데이터 처리 스트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예시인데요. 첫 번째 앱에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주문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카프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앱에서는 카프카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상품 판매자 DB를 통해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판매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처리 스트림을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구성하게 될 경우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단계 애플리케이션은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스텝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나 이전 단계의 데이터나 이벤트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병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프카인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 하나의 데이터나 하나의 이벤트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시간 처리 애플리케이션들로 하나의 요청들이 모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기에서
적절한 실시간 처리 앱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일일이 전달해 주는 방법. 두 번째, 이벤트 컨슈머를 열어둘 수 있는 메시지 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실시간 처리, 데이터 수집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실시간 처리 앱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 전달해 주는 작업 또한 일일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메시지 큐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메시지 큐에 대표적으로 카프카와 RabbitMQ가 존재해서 이 둘을 먼저 비교해 보았습니다. 카프카는 펍섭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생산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RabbitMQ는 메시지 브로커 방식으로 지정된 수신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지의 영속성 측면에서도 카프카는 파일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저장하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시지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반면에 RabbitMQ는 큐에 올라간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면 큐에서 메시지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메시지의 영속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프카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수집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수집 레이어에는 데이터 수집기라는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 수집기는 데이터 소스 측에 REST API를 제공해서 HTTP 요청을 통해 JSON 포맷의 반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함으로써 카프카를 외부로부터 은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 소스 측에는 좀 더 익숙하고 간편한 REST API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해서 서버 사이드에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 수집기로 데이터 수집 요청을 보내 수집할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데이터 수집기에서 REST API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사이드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 수집기는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서버 사이드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직접 데이터 수집기로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수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화살표는 사용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푸시 알림을 클릭을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수집기로 직접 데이터 수집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수집시키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기는 크게 두 단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중 초기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시키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했는데요. 컨트롤러에서 수집할 데이터를 받아오면 메모리 저장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파일 생성 스케줄러에서 1시간 주기로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고 파일로 쓰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단계의 데이터 수집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 두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파일로 쓰여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모은 데이터들이 모두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주기로 파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이라고 보기도 힘들었고 그 파일로 쓰는 작업이 로컬 디스크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일 저장소에 대한 확장성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먼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사용을 했고 파일 생성 스케줄러에서 해주던 작업 두 개를 각각 데이터 쓰기 매니저와 라이터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분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서 수집 데이터를 메모리 저장소에 임시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데이터 수집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데이터 쓰기 매니저에게 데이터를 쓰라는 작업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라이터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별로
각 저장소에 맞게끔 그 읽은 데이터를 파일에 계속 이어서 쓰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배치 레이어입니다. 배치 레이어는 데이터 원본을 저장해두고 배치를 통해 재작업을 수행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스피드 레이어에 있는 로직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잘못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할 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레이어는 결국에는 구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그 자체로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당장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엘라스틱서치만 하더라도 최소 3개의 노드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각 레이어별, 각 컴포넌트별로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자체로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축 당시의 서비스에서 필요한 통계 데이터의 크기는 많지 않았고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만을 구현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을 했어야 했고 이 배치 레이어는 구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데이터 또한 팀 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일이 없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할 일이 없었고 그 대신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엘라스틱서치에다가 데이터 원본을 저장해 두고 향후에 배치 레이어를 구현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시스템을 제가 개선을 하고 나서 보니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 공수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작업인데 그 예전에 배치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하던 로직을 스피드 레이어와 배치 레이어에 구현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DB의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데이터 수집기와 엘라스틱서치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파일, 제이슨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할 수 있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DB를 쿼리하는 것 외에도 REST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이터의 성격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자 동작이나 페이지 전환과 같은 데이터도 존재했는데요. 이 페이지 전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페이지 전환과 같은 통계를 매우 다양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통계 데이터가 서비스와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니 이 페이지 전환도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서비스에 결합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전환한 사용자가 누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문한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있었으며 그와 반대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용자 그룹이 가장 많이 방문한 페이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 수집과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또한 실시간으로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이트입니다. DIKW 피라미드에 따르면 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로 존재 이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은
데이터 간의 관계 연결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입니다. 놀리지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암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위즈덤은 종합된 지식, 패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양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엘라스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주는 키바나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위에 있는 차트를 클릭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지도의 특정 지역을 클릭해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개 수정할 거 2개 수정할 수 있어요입니다. 약간 과장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요청사항 중에는 자잘한 수정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말풍선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잘한 수정사항이 많았는데요. 데이터 분석 도구인 키바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청들을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키바나 계정 자체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서 간단한 수준의 차트 수정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변경사항이 아니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엘라스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예시입니다. 시각화의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넣고 추가할 필드 또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 것인지 또한 마우스 클릭을 통해 간단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집 데이터의 형태를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 수집기에서는 JSON 포맷의 반정형 데이터만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개선을 시켜서 이미지나 파일, 로그 혹은 크롤링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구현하지 못했던 배치 레이어를 구현을 해서 장애에 대비하고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요청을 받았을 때 기존의 데이터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도구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분석 도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파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파나는 프로메테우스, 인플럭스DB, 엘라스틱서치, MySQL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파나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엘라스틱서치와 서비스의 RDBMS인 MySQL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이 둘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과 그리고 느꼈던 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은 여기 QR코드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